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느꼈던 것은 이 원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제 그 원천적인 질의를 질문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한국은 BWR 원전 사고인 후쿠시마, 그다음 체르노빌은 이제 그 저기 뭐야, 네, 러시아 노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영이 흑연 감속로 그런 개념이고, 또 미국은 BWR이었지만 그래도 조기 차단을 했고, 그래서 미국형 안전한 원전이기 때문에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사고는 우리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원전 비리가 일어나면서 부품 위변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원전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당시는 기술 개발, 연구 과제 이런 형태로 수행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180도 달리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문제점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로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우라늄 235를 예를 들었는데, 이 우라늄 235를 깨려 그러면, 이렇게 둘로 분리를 하려면 고속 중성자로서는 분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른 고속 중성자는 이 감속제라는 물을 거치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열중성자라고 하는 중성자로 속도가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강사님. 그 지금 네. 화면 쉐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다시. 잠- 잠깐만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는 우라늄 핵을 잘 통과하지만, 이 고속 중성자를 속도를 늦춰서 열 중성자화로 하면 이 핵연료 핵을 잘 깹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게 핵이 분열이 될 때 또 다른 열 중성자와 고속 중성자들이 나오는데, 대략 하나 깨지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중성자를 맞으면 제논과 스트론튬이 나오고, 이 두 가지는 핵이 분열이 돼서 제논과 스트론튬이 된 겁니다. 그때 두 개의 중성자가 또 나오게 되고, 이때 보면 우라늄 235와 중성자, 그 다음에 제논과 스트론튬, 이 무게에서 중성자까지 합쳐도 양쪽의 밸런스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약 0.231의 원자 질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많이 보셨지만 E는 mc 자승이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량 곱하기 빛의 제곱. 그래서 빛의 속도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 E는 mc 자승, 매스의 크기와 속도의 제곱에 곱하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라늄 1g 핵분열에 의한 방출 에너지가 8만 8,340 메가줄이고, 이것이 1.02 메가와트 퍼 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약 2만 가구가 50와트 전등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우라늄 1g이다. 그러니까 실제 수십 톤씩 들어가 있는 원전에서 상당한 그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 창을 없앨 수는 없나요?
창을 없앨 수는 없는가? 어떤 창 말씀하시는 이 건지요? 지금 창은 안 보이시나요? 네. 그러시군요. 예. 이게 또 밑으로 들어가네. 예. 그래서 음 이때 분열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발생된 핵 분열된 이 제논과 스트론튬은 그때부터는 방사성 붕괴가 일어납니다. 즉 핵이 분열될 때 고열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분열된 핵은 서서히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붕괴가 되면서 방사능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때 감마와 베타, 알파 이런 방사선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핵이 붕괴될 때는 핵분열 붕괴라고 하고 이 붕괴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전을 하고 나서 이 붕괴된 핵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방사선 붕괴가 돼 가지고 이게 방사선도 계속 나오게 되고 10만 년 동안 핵 폐기물로서 어 우리에게 상당한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 핵 폐기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에서 열이 발생하면 이걸 냉각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냉각을 시키다 보니까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별도의 스팀과 물이 변환이 되고 그것이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스팀이 돼서 다시 터빈을 돌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다시 스팀이 물로 바뀌고 그것이 물이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냉각하고 스팀의 상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여기 원자로는 이 스팀이 생기면 안 돼요. 버블이 생기거나 계속 이쪽에서는 인제 그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고 이 순환을 통해서 여기서 증기 발생기에서 이 열을 빼앗게 됩니다. 그때 이게 만약에 1000 메가와트 표준형 한국형 원자로라 그러면 열은 3000 메가와트를 생산을 해야 돼요. 열은 3000 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전기는 1000 메가와트로 발생이 되고 나머지는 2000 메가와트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양의 열이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해수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돼서 근해 어장이나 이런 데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이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는 이제 터빈을 돌리기 위한 스팀을 생산하고 이 터빈이 있고 또 여기에 압력을 조절해야 돼요. 원자로 계통에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압기가 있습니다. 이 가압기는 너무 과압이 되지 않도록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팀이 생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압력을 주면 고압에서는 온도가 300 도가 되더라도 물이 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이 1차 계통을 순환시키는 순환수 펌프가 인제 원자로 냉각제 펌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물을 공급하는다 그래서 주급수 펌프라고 그러고 이 핵연료를 저기 중성자를 제어하는 제어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자가 또 여 이 옆에 있는 핵을 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중성자가 나오고 이것이 어 급속하게 발생이 되면 체인 리액션이라 그래 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급속하게 진행되면 이제 폭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를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중성자를 조절하는 기능이 이 제어봉인데 제어봉이 들어가면 중성자를 다 잡아먹으니까 더 이상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거를 빼버리면 인제 핵 반응이 꾸준히 일어나는데 중성자가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붕산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붕산수 농도에 의해서 일정한 중성자를 또 잡아먹고 제어를 해서 이 안에 핵연료가 너무 과다하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일정하게 중성자 수를 유지를 해서 열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제어봉, 하나는 이 안에 집어넣은 붕산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중성자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 제어봉은 아주 급격하게 원자로에 이상이 있을 때 드랍이 되는 거예요. 드랍. 그냥 자유 낙하를 시켜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불이 꺼지죠. 저기 핵 반응이 꺼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로인데요. 조금 복잡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 경수형 원자로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뭐 지적 소유권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연료가 잔뜩 들어가 있는 원자로 노심이라고 합니다. 노심이고 요 위에서 제어봉이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이 들락날락하는 제어봉 구동 장치가 있고 이쪽에 보면 이 가이드 플레이트들이 있어서 이 제어봉을 안내하게 되고 여기에 스파이더 같은 그런 또 봉들이 있어서 제어를 중성자를 잡아먹는 그런 제어봉들이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제어봉에 대한 사진은 지금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이 중성자 밀도를 조절하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붕산수와 이 제어봉이 있습니다. 붕산수는 이제 운전하기 위한 그 중성자 밀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완전 정지할 때 이거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면 더 이상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성자를 다 잡아먹었으니까 핵을 분열시킬 중성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거기에 산소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래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러면 연탄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땔감도 잘 이래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로는 중성자를 많이 집어넣으면 잘 타고 없으면 안 타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 교환기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증기 발생기가 있습니다. 이 증기 발생기 굉장히 고가고 사실 이 안에 1000메가와트 하더라도 이 세관수 이런 세관수가 엄청 많이 있어요. 8000개가 넘어요. 증기 발생기 하나에 8400개의 이 세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성능에 따라서 안전에 아주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음, 쓸데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꾸준히 제 성능을 유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세관은 보시다시피 두께가 1mm밖에 안 돼요. 1mm밖에 안 되고 직경도 겨우 뭐 2cm가 채 안 되는 그런 크기인데 이 안에 압력과 바깥의 압력이 약 70바의 압력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압력은 한 150바, 바깥은 한 7, 80바, 이 정도 75바,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관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있는 거죠. 70바다 그러면 대기압의 70배죠. 예, 그 정도. 또 온도도 이 안에는 한 300도 정도고 바깥에는 한 200도 좀 전후에 상당히 높은 온도로 스팀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발생된 그 동일본 지진이 있어요. 동일본 지진인데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에 발생을 했죠. 그 당시 관측값이 겔이라고 하는 값인데 이거는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중력 가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력 가속도치로 보면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부터 6호까지 남북 방향, 동서 방향, 위아래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진이 와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리는 방향이 남북, 동서, 상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온다고 보고 설계 기준 지진이 489개월, 438개월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걸로 나눠보면 대충 절반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내진 설계가 0.5G의 지방 가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 0.5G가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우리나라가 0.2G의 지방 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이. 최신 원전, 최근에 짓는 건설 원전들은 0.3G로 되어 있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들이닥친 지방 가속도가 얼마냐면 550겔이 나오고 507요 빨간 거는 이 설계 기준을 초과한 거예요. 몇 퍼센트? 126%, 115%, 120%, 즉 약 20% 이상 높은 지진이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동일본 대지진이 오고 후쿠시마 강진이 발생됐고 최근에는 이 지역에 똑같은 지역에 7.3의 6강 정도의 대규모 지진이 또 발생했어요. 최근에 지난달이죠. 2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여기가 후쿠시마 원전인데 동일본 대지진이 온 지점 이쪽이고 이쪽이 해일이 와가지고 쓰나미가 에 의해 가지고 엄청 사고가 났었고 많은 인명 피해까지 났었죠. 이게 동일본 대지진 지진이지만 요 주비를 삥 돌아가면서 1, 2, 3, 4, 5, 2012, 13, 14, 16, 21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 7.0 이상의 지진이 다섯 번이나 발생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2월 달에 됐지만 이 후쿠시마 지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 결국은 5년 뒤에 경주 지진으로 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 혹시 제가 혼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인터랙티브 하질 않아서 좀 그런데 어떻게 뭐 중간에 말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누가 혹시 질의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아, 사회자분이나 네네. 이런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채팅방에서 건의가 예, 들어왔는데요. 예, 너무 막 막 중성자로 이렇게 너무 이게 지금 머리가 막 아프다고. 이게 좀 아이고, 이게, 예, 사실은 이게 약간 이 문과 계열들이 많으신지. 아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좀 이 후쿠시마의 어떤 이 현실, 그다음에 우리 뭐 고리 원자력, 그다음에 뭐 약간 사건 사고 위주가 약간 좀 들어가면 약간 예, 이야기식으로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고, 그게 알겠습니다. 네네, 좀 왜냐하면 쉽게, 재미는 예, 있는데 이게 좀 음, 약간 멍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해하시지요, 그렇군요. 대표님? 예. 네네네.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멍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네네네. 좀 인터랙티브 해야 재미있는데 네네네. 화면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고 이렇게 전달해도 예. 될까요? 네. 아이고, 그럼요. 예, 그게 네네네. 좋습니다. 조금 좀 쉽게 해주십시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주 지진으로 2016년 9월 12일 날 우리나라 경주의 양산단층의 5.8 지진으로 오게 됩니다. 그 지진 규모는요, 관측사상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원자로 노심이 있죠. 이게 녹은 거예요. 녹았는데 왜 녹았냐? 지진이 와서 송전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이 냉각을 순환시키기 위한 순환수 펌프가 작동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지만 저는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지진이 너무 강진이 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쓰나미가 닥치면서 냉각불능 상태가 오고 1시간 반 만에 들이닥쳤죠. 지진이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침수가 됐어요. 비상 디젤 발전기는 중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젤 발전기이기 때문에 디젤로 그냥 가동하는 거라서 기름만 계속 공급하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물에 침수가 되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냉각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이때 결국은 이 냉각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게 해결료가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리면서 해결료가 녹으면 쇠가 온도가 3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상상이 되십니까? 3000도가. 음. 지구상의 마그마 이런 것들이나 3000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물이 해결료 봉에 접하고 있잖아요. 물이 해결료 봉에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수소를 뺏겨버려요. 물이. 산소를 해결료 봉에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료 봉이 지르코늄인데 지르코늄이 산소를 먹어버리면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해결료봉이 녹으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수소를 내뱉어 버려요. 그러면 수소가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물은 수소와 산소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해결료봉이 3000도까지 엄청 뜨거운 상태가 되니까 그 쇠가 녹아버리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는 자기가 먹어버리고 산화가 일어나니까 먹어버리고 수소는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보통 뭐 이 안에 수십 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톤. 수십 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의 무게를 이루는 성분이 수소와 산소인데 원자 기호가 수소는 2고 물은 8이잖아요. 그럼 4대 1 규모로 물의 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산소를 먹으면 먹을수록 4개를 먹으면 하나 정도의 무게에 해당하는 수소를 내뱉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20톤이 있다. 그죠? 20톤의 물이 있다. 그러면 4분의 1, 예? 5톤이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수소 5톤이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건물 위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공중으로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니까 1호기, 3호기, 2호기 순으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4호기는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해결료를 다 끄집어내서 정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해결료 저장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모아놨었는데 어, 다행스럽게 이 저장조가 깨지진 않았어요. 일부 누설은 있었습니다. 근데 누설은 있지만 바로 그 물이 공급이 돼서 다행스럽게 여기 냉각은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초기에 약간 내려가면서 상층부가 일부 좀 용융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용 해결료를 전부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전부 제거된 상태입니다. 3호기도 최근에 사용 해결료를 다 제거했다라고 그러죠. 이 잔해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위에 있는 해결료부터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깔려 있는 해결료가 녹아서 밑에 떨어져 있는 그 덩어리, 즉 해결료가 녹아서 콘크리트랑 막 뒤섞여 있고 그
원자로 용기와 뒤섞여 있는 코리움이라고 합니다. 코리움 덩어리. 이 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핵연료는 원격으로 제거가 가능해서 제거를 했지만 이 안에 있는 코륨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죠. 이거는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저걸 제거 못하면 어떻게 중간중간 되나요? 예, 저걸 제거 못하면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로봇을 집어넣으니까 로봇가 죽어요. 음, 왜냐면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전자 제품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품으로. 그놈이 방사선을 맞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카메라도 이래 집어넣었더니 다 새카맣게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중성 미자 방식의 어떤 촬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을 통해서 일부 촬영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지진이 일어났고, 두 번째, 여기에 외부에서 공급되는 송전선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송전 타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상 디젤 발전기로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열 교환을 해서 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다가 쓰나미가 와서 침수되면서 완전 냉각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핵연료가 결국은 녹아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 녹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소가 이 천장에 모여 있다가 이건 경남용기가 요까지가 경남용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건물이거든요. 여기 위에 모여 있다가 이것이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재가 환경으로 확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대3 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70%가 바다로 갔고 30%가 육지로 갔습니다. 예. 그 30%가 육지로 가서 전국토의 7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저 토지를 오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미세한 양까지 다 포함한 거고 일단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상당수까지 일부 도쿄까지도 오염이 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 정부는 해일이다. 쓰나미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참 저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인데요. 해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에 있는 전체 원전이 다 지진대 위에 설치돼 있어요. 그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저 난리지만 지속적으로 원전을 가동할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닥치기 전에 작업자들이 이제 대피할 거 아닙니까? 1시간 반 만에 쓰나미가 몰려왔으니까. 대피하다 보니까 배관이 파손돼서 냉각제가 유실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이거를 loss of coolant accident라고 합니다. 전체가 다 누설되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목격을 했다. 즉 지진으로 배관이 파손이 돼서 냉각제가 유실됐다는 것은 냉각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설계자인 타나카 씨가 증언을 했는데 지진 이후에 비상순환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노심 냉각을 위해서 비상으로 그 순환 시키는 그 냉각제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로카, 즉 loss of coolant accident라고 하는 냉각제 상실 사고 상황에서만 작동되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냉각지 유실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1호기 경남용기 내에 스프레이가 작동이 됐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냉각이 불충분한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고요. 또 일본 핵규제위원회가 동일본 지진 발생 9일 전 후쿠시마 원전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순환 펌프 등 주요 설비 작동이 불능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9일 전이니까 그 쓰나미 오기 전에 이 제순환 펌프 등 주요 설비 작동 상태를 원상 회복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냉각 불능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노후 원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IAEA 조사단이 보고서에서 지진 발생 후 냉각 불능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담고 있어서 지진으로 발전소가 먼저 손상이 일어났고 그 뒤에 1시간 반 뒤에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냉각이 완전 불능 상태가 도달하면서 사고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일만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지진도 지진으로 원전이 냉각 불능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해일이 왔던 거죠.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 내용은 일본 저기 그 어디죠? 그 newscientist.com이라는 데서 이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이 보도자료는 당시 IA 조사단 팀장을 했던 영국인인데 그분이 그 인디펜던트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항들이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거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다 이렇게 형님. 뭐가 안 들리는데 뭐가 제가 뭐 잘못 눌렀는데. 잠시만요. 강사님 대표님께서 인터넷 커넥션이 안 좋아서 튕겨 나가신 것 같아요. 아, 다시 들어오시도록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서 시카고 일본 최보인 회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워싱턴 석구님, 워싱턴 이백님, 제이크 송님. 잠깐만 기다려. 유은 워싱턴 협의 예 반갑습니다. 박남종 호치민에서도 들어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지각생님들도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면 못 나가시는 거 아시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갇혀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셀링을 언뮤트 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원하시면 언뮤트 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강사님 들어오실 때까지 뭐 이렇게 자유롭게 네.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좀 하시지요.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십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류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 몰골이라서 잠시만요. 화면을 끄고 싶은데. 아닙니다. 강사님을 제가 여기 아는 분이네. 아유, 아니요. 자, 제가 지금 목도 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강사님 잠깐 나가셨어요. 지금. 대표님 그러게 들어오셨어요. 목소리가 한동안 들어오셨어요. 소리가 안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들어오시면 저는 예, 속. 지금 이제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껌뻑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전 후쿠시마 원전의 현 상태와 2년 뒤에 지금 현재까지 벌어진 상태,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일단 1호기의 경우에는 해결료가 1700여 봉 여기가 있고 이게 좀 위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1호기와 2호기 해결료는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용후 해결료 저장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결료가 그대로 있고 3호기는 최근에 제거가 완료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용후 해결료가 4,900개, 530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2월달 6월에서 12일 사이에 이제 자료인데 2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제거했죠. 이 제거를 위해서 위에 돔의 형태의 크레인을 달아서 제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호기는 현재 해결료가 완전히 제거됐죠. 하지만 1호기, 2호기는 아직 손도 못 댄 거예요. 지금까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후쿠시마 원전의 해결료도 다 제거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호기는 이쪽에서 해결료가 냉각이 돼서 밑으로 떨어져 있는 코륨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2, 3, 4호기 다 공이 다 그렇고요. 지금 중요한 것이 요 밑에 쌓여 있는 이 냉각수예요. 지하수가 들어와서 여기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이 지하수가 쌓여 있는데 이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 내려갔을 때는 그 당시와 지금 당시의 1호기는 수위는 변동이 없지만 요게 조금씩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150cm인가 수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만큼 내려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더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륨 냉각이 돼서 밑에 떨어지는 해균류 덩어리 그것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물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 물은 다시 또 오염이 돼 가지고 오염수 저장 탱크로 보내기 위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고 저잠수 탱크로 계속 보내면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후쿠시마 지진으로 해서 밑에에 수위가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지하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그만큼 오염수가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오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건물 내 오염수가 약 15,000톤. 그 다음에 이 물을 정화해 가지고 바깥에 저장해 놓은 오염수 그것이 약 115만 톤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건지 건물 내에 물이 7,700톤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바깥에 정화된 오염수가 약 124만 톤 124만 톤인데 115만 톤에서 124만 톤으로 갔지만 이것이 왜 오염수라고 하느냐 정화했는데 왜 오염수냐 여기에 삼중수소를 제거를 못해요. 이 오염수가 정화됐다고 저장하고 있는 정화수라고 일본은 주장하는데 그것이 결국 오염수라는 것입니다.
삼중수소가 제거 안 되기 때문에 방사능 계속 나온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기의 교훈은 일단 안전 신화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런 사고를 일으켰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모순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전 신화, 이 지진 대 위에 원전을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0.5G의 지방가속도 수준의 높은 내진 설계를 해놨지만 결국은 무력하게 무너졌다. 저는 근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데 있느냐면, 원전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이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전쟁에서 완전히 항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있으면 저걸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할 나라가 없고 우리를 지켜주는 게 그 핵이다, 이래 생각하고 낙하손해 수상이 아주 가장 크다는 기여를 했지만, 1950년대 전쟁 지고 나서 바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핵 개발에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방대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3불 원칙, 우리는 핵을 들여오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겠다, 뭐 이런 3불 원칙, 그거를 주장하면서 미국을 겨우 설득을 했죠. 그래서 핵을 농축할 수 있는 작업까지도 허용을 받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다만 핵무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80년대 아베 신조 요 바로 전 수상이었지만 당시 관방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방장관 얘기가 이제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일본이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전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핵 개발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핵을 개발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 핵을 폭발시킬 수 있는 농축 우라늄, 다시 말씀드리면 순도 99.9%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트리거링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인계 질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계 질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아,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운반할 때는 그게 인계 질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가 유사시에 폭발시킬 때는 확 합쳐가지고 인계 질량 이상의 무게를 가지면서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트리거링 기술. 마지막은 운반 기술이죠. 그래서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핵무기를 실어다가 대륙과 대륙 사이를 운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자기네들이 핵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핵 재처리 기술, 여기에 매진을 하면서 핵 재처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원전이나 핵은 결국 일본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저기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예?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안전 신화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거죠. 결국 안전 신화 자체가 원자력 안전의 적이고 폐쇄적, 비윤리적, 비경제적 요소를 내포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300에서 800조 원 가까이 피해를 입혔고, 일본이 서서히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대한 오염의 지속적인 확산, 후대에 심각한 환경 오염이 증가가 되는 문제, 인적 오류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결국 기후 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죠. 지각 변동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핵을 과연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하다는 것이거든요. 한 번의 실수로 상당히 문제가 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 TMI 같은 경우는 체크 밸브가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수위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원자로 내에 그 냉각제 수위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됐었어요. 이런 인적 오류가 이제 그래서 TMI 사고 이후에 인적 오류를 이제 사람들이 반영을 하게 됐고 TMI 후속 조치로 휴먼 에러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체르노빌 사고는 이거는 뭐 정전됐을 때 그릴에서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터빈만 계속 돌아갈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일시적인 펌프, 전기를 생산해서 개통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이용해 보자.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가 이게 유사시에 정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원자로가. 이게 그때 안전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꺼놓고 운전하다가 폭발해 버렸죠. 그런 인적 오류 사건이 체르노빌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불안전성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숙제고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는 가동원전 크고 작은 사고와 오염의 지속적인 확산 그다음에 사용 후결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핵폐기물 문제 지속적으로 10만 년 동안 후세에 부담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우리 사회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전기를 쓰고 나서 10만 년 동안 후세들한테 이 관리 부담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 다음에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이 있어요. 경제성, 에너지 안보, 상업적 관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원전이 청정한 에너지다. 과연 그럴까요? 핵폐기물, 일본을 보면 전 국토가 상당수가 지금 오염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것이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관리를 잘하면 그럴 것이다 하더라도 수온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요. 수온이 상승하고 핵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오염이 되면 한번 오염이 되면 이것이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값싼 에너지다.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다라고 원자력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소비주의의 산물이고 안전성과 반비례합니다. 안전장치를 적게 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싼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재가동을 위해서 호기당 2조를 투입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후속 조치를. 우리나라는 24개, 25개 원전에 대해서 후쿠시마 후속 조치를 1조 1천억 원어치를 투입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2015년까지. 그래놓고 작년 국감에서 밝혀진 것이 전예숙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작년까지 투입한 게 3,790억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 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 비용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다. 일본 원자로는 하나 짓는데 8조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4조에서 5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안전 시스템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업적 관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산업계의 고급 직업군이 있었는데 자생 노력으로 계속 건설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할 수출이 안 되니까 국내에서 계속 짓자는 거예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캐나다 ACL 캐나다 원자력 공사도
프랑스의 아레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 내에 원전 건설이 한참 진행될 때 그걸 근거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설이 딱 끝나면 국내 원전 건설이 딱 끝나면 인제 해외 수출하겠다고 다 그래요. 근데 해외 수출하는데 한국이 그래 만만한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산화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중국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유럽은 더 이상 안 짓고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 제3 세계는 저 러시아가 다 잡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까지 3번 부도가 났나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뭐 기독교 무슨 회사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일본 도요 도시바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 무슨 회사로 넘어갔다 그러는데 계속 부도가 나니까 이렇게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다른 회사로 또 넘어가고 그렇게 되고 ACL도 자국 내 캐나다에 건설을 다 하고 한국 그다음에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이런 데 해외에 일부 건설을 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경수로에 경제성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더 이상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건설 끝났고 더 이상 수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캔도 에너지사로 결국은 넘어가게 됐죠. 이렇게 자국 내 건설 기반을 토대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 건설이 끝나면 해외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 망해요. 그게 원전 산업의 특징이다. 아예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싼 전기값을 가지고 소비형 문화,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추진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재벌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그렇습니다. 원전 사업이 덩치가 커요. 한 번 하면 뭐 4조 5조 이렇게 되니까 재벌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가 이 3020 프로젝트라고 2030 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20% 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약 100조 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 노후된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원전 수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국내는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가동 원전은 노후되면 폐기하고 그런 정책을 하면서 해외에다가는 건설하겠다. 근데 2009 년에 유해 원전 수출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뭐 2030 년까지 80 기를 수출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사람도 많이 뽑고 방대하게 운영을 했거든요. R&D 비용도 막 한 해에 막 그때 5천억을 막 책정을 해 가지고 매년 동안 우리가 미진한 기술 개발을 하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대규모로 수출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방대하게 인력을 구성을 해 놓고 UA 원전도 인제 수출이 건설이 끝나가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력을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울 3 사를 짓자. 국내 원전을 짓자는 거예요. 근데 그 폐기물은 어떻게 하려고. 이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의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정부 규제 당국이 현장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부 관료 중심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빨리 기술 조직화해서 신뢰를 기술력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K 방역 사례 많이 보셨죠? 정은경 그 청장 그분이 사실상 저는 이 사례를 많이 얘기해요. 질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 가지고 진단과 처방을 정확하게 잘 내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처방을 이행하기 위해서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수한
K 방역 사례가 나왔고 또 정부도 그렇지만 지도자 특히 대통령과 당 지도자들이 전부 다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렇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K 방역 사례가 나온 거죠.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어떻게 됐냐? 그 수장이 사회복지가 전공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기술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아닌 거예요. 법과 행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자력 안전이 어떻게 법과 행정으로 이루어지느냐. 공학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K 방역처럼. 네?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과 행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료들은 또 지시만 받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분이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뭘 하는 게 없어요. 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시를 내려야 되는 자리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그러면 원자력 그 사무처장, 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또 과기부에서 평생 예산만 만지다가 넘어온 사람이에요. 방역 방제도 모르고 뭐 다 고시 출신이지만 똑똑하고 일은 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가가지고 미국은 최고 전문가들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NRC라고 하죠.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그쪽에 이제 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료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기술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지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 현장에 가서 기술자들이 공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그거를 승인하는 과정 중에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예? 관료가 그걸 타치를 하게 돼 있어요. 승인권을 관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기술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속적인 원전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당시 왜 2013년 전월에서 한국에 거대한 몸살이 있었죠. 원전 비리.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계속 되고 있다. 왜? 문화가 안 바뀌었어요. 문화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거 하려고 그러면 내부자를 우대하는 시스템을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남부 쪽의 어떤 발전소에서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 제보자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그 사람을 뭐 다른 데 발령을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 NRC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그 부사장이 향후 5년 동안 원전 규제와 관련된 업무는 종사 못하게 아예 꽉 막아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제보자를 보호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보자는 딴 데 가서 완전히 헤매고 있어요. 한번 아웃되면 끝입니다. 근데 규제 행위에 대한 감독자가 누구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와 있는 관심 있는 시민사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하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 원전 설계 연구 개발 품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3자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자체적인 검증을 하고 있어요. 셀프 검증이죠. 셀프 검증. 그래서 원전 설계 연구별 품질 문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결국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의 제 문제는 특정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기회들이 통제되는 결국 기술의 산물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그런
이 말씀이 정확하다. 이건 종교 지도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 우리가 한빛 검증단을 활동을 했어요. 제가 이제 2013년에 지역 주민 대표께서 전 이제 그 TUB도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려갔더니 주민 대표께서 한빛 원전 안전성 검증단을 꾸리고 있으니 전문가를 좀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하고 같이 하자. 주민들이 발전소 들어가서 도대체 뭘 보겠냐. 하지만 우리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저 담 너머 도대체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근데 맨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좀 볼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한수원이 한수원도 동의하고 산업부 장관도 동의를 했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원자를 해도 관통 간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잘 협의해서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이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 했더니 엉뚱하게 경로당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발전소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안전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요. 주민들이 주도하는 안전성 검증단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2013년도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겁니다. 세계에서 없어요. 제가 이 문제를 일본 가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활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 그게 이제 민관 합동대책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게 이제 총리실,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킨스와 지역 주민 대표가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했고, 한빛 안전성 검증단이 구성이 됐고, 활동 사례가 최초로 민간이 독립적으로 감시를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주민 대표께서 저한테 물어봐요. 1호기 오버올 끝나고 점검이 끝나니까 어떻게 전문가 팀장으로서 우리 발전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발전소에 사용 해결료 저장소가 있는데 너무 많은 해결료가 쌓여 있다. 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 이 테러 위험성을 고려를 해서 이 사용 해결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여기 안에 들여놓은 이유는 원자로에서 해결료를 끄집어내면 잔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잔열을 냉각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으로 이 안에 넣어놓고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냉각이 됐다 싶으면 이걸 빼내서 따로 안전한 데다 저장을 하라는 개념으로 이 저장고가 임시 저장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용기는요, 벽 두께가 평균 1m 20cm입니다. 1m 20cm. 이 돔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 사용 해결료 저장조는요, 그 두께가 4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게 프로텍션, 즉 대테러 대응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도 사용 해결료를 최소화 저장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더 많이 쌓아놓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정민 박사가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그만두고 미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고리 3호기에서 이게 한번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터졌다, 사용해결료 저장소가 터졌다 그러면 이렇게 기상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서 엄청난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람 부는 환경에 따라서 일본으로 다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돌아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전체를 쓸어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충 항구에서 도망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되는 분들이
약 그 540만 명 정도가 이 대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2,400만 명까지도 대피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했고, 이것이 그 어디야 저기 노틸러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내용입니다. 너무 혼자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좀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좀 다소 멍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질문 분도 그러시죠? 네.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네네네네. 그래서 특히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이 문제예요.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거의 지금 50여 기가 건설 운영 중에 있는데 조만간 100기가 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방사능이 확산되니까 산둥반도 쪽에서 되니까 3일 만에 한국을 다 덮쳐요. 방사능이. 예,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100기나 진다 하더라도 자국 내 원전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고 나면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가면서 중국에도 축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사능은요, 한번 나오면 처음에 어, 일시적으로 확 쏟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점점 축소가 됩니다. 네? 요게 일정 거리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 대신에 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오염이 이제 되는데, 이 피크 왔을 때 이렇게 점점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것이 반감기를 지나기 때문이고 또 확산이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구역, 오염 구역은 점점 늘어나는. 예, 한번 왕창 이렇게 그 방사능이 방출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이 이렇게 오염이 시작돼서 천천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방사능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요때만 살짝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 안에 문 꼭 닫고 그냥 숨어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지역은 이렇게 이제 방사능이 오염이 되니까 그거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 그래프 이해 가시나요? 약간, 예,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일시적으로 방출되면 그 지역은 방사능 준위가 확 뛰는 거예요, 이렇게 확 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짝 어디 숨어서 잘 피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땅이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 대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바둑판 모양으로 모니터 시스템이 쫙 설치돼 있어요. 왜? 체르노빌 사고 때 이렇게 방사능이 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온다는 거를 알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하게 촉촉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과학적이질 않아요. 이렇게 사람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또록또록 발전소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발전소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거는 감지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원자력 안전위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답답하다. 왜 이렇게 해놨냐 했더니 뭐 바꾼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제 체계를 보면 사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총리가 있고 방사능 대책본부가 현장에 세워집니다. 이거는 저 중앙방재대책본부고 지역에 현장지휘센터가 생겨요. 여기는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여기 앉아가지고 전국의 중앙부처 종합적인 컨트롤하고 국가안보실과 총리실의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고, 현장지휘는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사무처장이 내려가서 전체를 종합 지휘하게 됩니다. 이분은 원자력 기술자가 아니고 법과 행정으로 잘 하시겠죠. 이 두 분이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참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발전소에 그때 검증단 활동을 할 때 이동형 발전 차량을 갖다 놨는데요. 만약에 비상 디젤 발전기가 침수가 되면 이동 차량이라도 가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보니까 바닥이 20cm밖에 안 돼서 그 폭발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잔해가 길에 잔뜩 쌓였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고 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전기를 발전소에 연결하기 위해서 10분 이상 작업을 해야 돼요. 왜 여기다 커넥터를 연결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게 밑에다 박아 놨으니 들어가서 10분 동안 작업한 사람들은 장렬하게 전사할 가능성이 많다. 케이블도 3상으로 유지가 돼 있어서 드럼 형태로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방사능 엄청 많이 나오는데 미리 이렇게 꽂아 놨으면 좋았는데 그 기름이 30분이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비상디젤 발전기 유류 탱크에 연결을 해서 펌핑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펌핑하는 것도 예? 여기 침수가 됐을 때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꼭지를 바깥으로 빼놨으면 훨씬 더 쉬운데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드럼도요. 지게차로 이거 들어서 내려야 되는데 픽업 트럭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 이송을 해서 이 발전 차량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운전해야 되는데 이 보세요. 드럼이 밑에가 사각대짝으로 돼 있어요.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이 현장 상황에 제대로 맞게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지진 자동 정지 계통이라고 후쿠시마 후속 대책으로 이걸 설치를 하는데 지진 왔을 때 0.8 그러니까 80% 이상의 설계 기준 지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 같은 경우는 6개 원전이고 고리 같은 경우는 10개 원전인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정지된다고 보세요. 내셔널 그리드에 그 영향이 와서 국가적인 블랙아웃이 올 수가 있어요. 6기가와트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드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냐?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설치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 제거 장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실이 많다고 KBS에서 2월 2일부터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증기 발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열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발전소에 가서 보니까 이게 누설이 되어서 발전소가 정지됐는데 A가 세냐 증기 발생의 두 기니까 A, B가 있거든요. B가 세냐 그 판단을 10시간 동안 못 해가지고 계속 방송이 나갔어요. 왜냐면 이게 그 증기 발생기가 이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그 스팀 라인에 한 2개, 그 다음에 여기 추출수를 뽑아내는 그 라인에 하나. 이래가지고 증기 발생기당 3개의 방사성 모니터가 있어요. 누설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B도 있고 그러니까 6개의 모니터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A가 새는지 B가 새는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10시간 동안 계속 방사능이 나갔다. 나간 방사능도 누설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뭐 거의 10기가 바크렐 정도 계산 축소가 일어나 가지고 그거를 다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세관 파단 사고 해석 문제는 좀 내용이 까다로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UAE 팔로버디 즉 CE 커머셜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왔는데 그쪽에서 세관 파단 사고 해석을 다루던 그걸 축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걸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를 계속 따지고 있고 3, 4, 5, 6호기 조기 교체했어요. 조기 교체를 했는데
C형 원전이 미국에 한 20기가 지금까지 쭉 있는데 전부 다 증기 발생기가 교체됐더구만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아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TF팀 요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가동중 검사하는데 이 자동 UT를 도입하도록 공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높은데 배관이 있는데 배관 위에 올라가서 비파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올라가다 그냥 내려와도 한글로 돼요. 매뉴얼 손으로 들고 가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정밀도가 낮다는 건 아닌데 그 작업자의 양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이거는 UT 자동 UT를 해서 기록을 남겨라. 그거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한수원은 2015년 7월 이종금속 용접 때부터 적용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빛 125기 원자로 용기 상부 플랜지 링의 가동중 검사 부위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20여 년 동안 엉뚱한 데다가 검사를 한 거예요. 용접부를 잘못 장소를 확인해 가지고 엉뚱한 데 검사를 지금까지 해왔다. 그것이 확인이 됐고,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 부위도 검사가 잘못됐다. 왜? 어떤 부위가 용접 부위가 있는데 용접 부위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딴 데다 검사를 한 거예요. 거기가 용접 부위인 줄 알고. 이런 오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비상 디젤 발전기는 노후돼 가지고 이게 뭐 가동을 시켜보니까 피스톤, 헤드, 루커, 암, 실린더, 오일 샤프트, 펌프 뭐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하다가 스톱이 돼요. 대표님, 다시 저속기 예.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아, 한 시간 그런가요? 많이, 네, 한 시간 많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조금 이제 결론을 그래서 내주시고 우리가 질문을 받도록 하죠. 예, 너무 네. 노후됐다. 그다음에 네네. 폐기물 관리도 상태가 안 되고 품질 관리 체계도 약하고 공인 검사도 셀프 검증 수준이고 품질 검사 용역도 셀프 검증. 그래서 철판 부식으로 콘크리트 공극이 나왔는데 그것이 거의 167cm 두께에 157cm까지 공극이 발생되는 하나의 동굴이 나온 거죠. 이 징후 발생에 망치가 들어가냐? 1mm밖에 안 되는 세건인데 그것이 20년 동안 쉬쉬하면서 가동이 됐고 출력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체르노빌 전조 사고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UAE 원전 수출한다고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실제로 운전에 미숙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화재 관련해서 보면 이런 탱크가 있는데 이런 탱크가 지진 왔을 때 넘어지지 말라고, 기름 탱크가 오일이 확산되면서 화재가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저 다이크 이렇게 방어막을 설치하게 되는데 방어막이 없고 있어도 배관이 뻥뻥 뚫고 지나가 이거 안 되거든요. 케이블이 있는데 위아래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블에 이게 시링이 안 돼 있거나 수소 폭발에 있는데 방폭 설비가 안 돼 있고 방화문, 방수문이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다 열려 있고 방폭문이 아예 안 닫혀요. 이렇게 깨져가지고 어, 이게 아주 그냥 사고 일어나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 스프링클러 있죠. 그 위로 케이블이잖아요. 이 케이블에서 화재 나면 스프링클러 터져봤자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케이블들이 파이어 랩핑이 돼야 되는데 친절하게 끊어놨고, 그 다음에 사이즈 및 갭이라고 지진 왔을 때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리를 안 두고 있어요. 이게 들떠 있거나, 그 다음에 볼트가 빠져 있고, 주 제어실에 이런 기자재들이 지진 왔을 때 날아가지 말라고 바닥을 앵커링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접촉 불량 경보기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고 도장 손상돼 있고 볼트들이 없어요. 이게 내진 기둥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볼트가 없잖아요. 앵커 볼트가 부식돼서 경련연합 평가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컨디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컨듀트들이 없고 호스 형태의 케이블만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컨듀트 있지만 잘라져 있고 부식돼서 생성돼서 나온 것들이 그냥 있지만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해결료 건물이 파손돼서 부러져 나오고 이런 누설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있더라. 결국 돈 때문이죠. 계속되고 이런 은폐 문제들이 있고 대전도 폐기물 쌓여 있지만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잔뜩 해놨는데 폐기물을 어디다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국가적인 원전 비리 부실에 의해서 손실을 계산했어요. 이 김성환 의원실에서 2018년에 평가한 건데 약 16조 정도의 부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됐고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도 최신 기수 기준을 적용을 안 해서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이런 안전성 문제를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했다 하는 일반 좀 편향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경주 지진의 양산단층이 활성화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 지진 후속도 조치를 했지만 이 지방 가속도가 0.098일, 0.1G가 안 넘어가요. 하지만 월성 9.12 지진 백서 이거는 다른 안전처에서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이것도 결국은 0.12G, 0.17 초과했어요. 근데 설계가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0.1G로 설계한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100년 동안 한 번 나온다는데 지금 20년도 안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해서 마이삭 태풍이 왔는데 작년에 고리 1호기부터 6호기까지 6개가 전부 다 소해전원 상실 사고가 일어났었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미, 콩레이 그 전에 이미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왜 이거는 못하느냐? 해외에서는 이거를 한 기나 두 기 정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정지가 되더라도 극히 일부가 정지되는 그런 사건이지만 우리나라는 계속되고 있고 이 고리 원전에 밀집돼 있는데 이쪽이 집중적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동네고 백두산이 뭐 다시 폭발하니 후지산이 다시 폭발하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때 결국 1순위는 안전대책,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가야 된다.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 효율과 수요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3순위가 1순위로 가 있고 2순위가 2순위, 1순위 안전대책은 뒤에 가 있다.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볼 때 이런 대책들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에너지 전망을 보면 원전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이하로 줄어들게 돼요. 지금 20%에서 전 세계 기준으로 약 70%가 재생에너지로 충당될 예정이다. 2050년까지 이게 블룸버그 예측입니다. 그 산업적인 전환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이나 이런 데 계속 매달리지 말고 국내의 그 에너지 전환을 대비한 산업 구조 조정을 가야 된다. 원자력 이용 분야를 보면 발전 분야는 3만 명밖에 고용 창출이 안 돼요. 27조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방사선 비발전 분야는 16조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절반 좀 들 되는데 고용 창출 효과는 10만 명으로 3배 효율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자명하다는 거죠. 또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죠? 그러면 이게 화면이 안 움직이는 틈을 타서 우리가 막간을 이용한 질문을 몇 개 할까요? 아유, 그럼요. 예. 네네네. 그 질문이 좀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또 되게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예.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하고 이거 하실까요? 아니면 이거 먼저 다 하시겠어요?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네네. 안전 목표인데 네네. 안전 문화를 좀 고도화해서 이 고도화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료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산업부도 또한 안전 감독 기능을 강화를 해서 이런 안전 문화를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다른 산업으로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원자력 산업계가 조속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도 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더라도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방대한 내용이라 가지고 또 우리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좀 1시간 사실 반으로는 좀 부족한 시간은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또 문의해 주시고요. 일단 예.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한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 후쿠시마에서 냉각수를 계속 방출을 하고 있는가? 있다면은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가?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이제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다 오염이 지금 100%고 그런 징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국제사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막을 방법은 없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이 문제는 국제사회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정부 간 협력과 민간 협력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간 협력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자력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한됩니다. 제한되기 때문에 민간인들 간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일본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고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결정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룰을 내부적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죠. 왜 반대를 하냐? 이게 오염수가 나가면 일본 해산물은 누구든 안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당분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해산물이 그 위험을 주고 있는 오염수 배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부에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 수산물 협회장 또는 민간 단체 또는 종교 단체 이런 여러 단체들과 세계 시민 사회가 자율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도 또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는 또 커넥트가 이렇게 다 되는 시대니까 한번 그런 방면으로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겠네요. 자,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진 5년 뒤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도 이제 일본과 같은 입장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한빛 그 문제점을 보니 뭐 결코 그렇게 후쿠시마에 비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 같은데요. 그럼 진짜 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 관료나 이런 게 있다면 과연 대책을 뭐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해야 하는지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또 정부의 또 현실적인 대책이 사실 나온 게 있는지 좀 또 궁금합니다. 그렇게 질문 주시죠. 지금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은 마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주체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과 행정만 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기술 중심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판단 미스에 의해 가지고 에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나왔던 대부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문제가 대부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 시민사회들이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뭐 약간 덧붙인다면은 이제 차기 정부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좀 더 대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푸시할 수 있는 또 그런 역량이 또 있어야겠네요. 시민사회들도. 예, 예.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개혁이 돼야 될 것이다. 예. 기술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위원들이 비상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상임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임 위원들이 기술적으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고, 관료들은 그분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법과 행정의 최적 경로를 찾아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즉 K 방역과 같은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K 방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오고요. 특히 이제 약간 이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기술자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한국의 게임이 사실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뻔하다가 그 개발자들을 이런 관료들, 그러니까 문화진흥위원회라든가 문화체육부에서 관료들이 그런 개발자들의 어떤 그런 걸 이해 못하면서 이 많은 개발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게임이 지금 이제 전 시장을 먹고 있는데 좀 그런 거와의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기술과 그런 게 행정이 같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기술자들은 좀 우리가 좀 한국적인 사고가 있지 않는가요? 약간 좀 뭐 기술자들 이런 데 대해서 좀 옛날부터 어떤 그런 인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또 좀 더 우리가 또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요. 이 질문하신 분은 남편분께서 40년 이상 이렇게 일하셨던 기술자시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 여기는 이제 캔두로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보다 더 오래된 이곳 그 캐나다의 달링턴 원자력 발전소는 20년 더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원자력 발전을 만드는데 일조한 남편분의 말씀은 한국 원전이 사실은 세계 최고다.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으니까 사실 아까 우리 그 지도에서 봤듯이 중국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뒤흔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기술 이제 한국 원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기술자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기술은 이제 최고의 기술인데 이제 한번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지진이든 뭐든 이제 그런 예상해서 다 만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술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탈원전이 대안인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자와 이런 관료 행정을 조화시키는 그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아예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 원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원전의 안전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의 안전 문화를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조직 체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어떤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혁신적인 설계나 개량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국 C형 원전을 갖고 와서 그거를 다듬은 거예요. 계속 다듬어 온 거고 복제 설계를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유로피안 세이프티 또 미국의 NRC의 안전 규정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도입을 한다면 우리나라 원전은 엄청나게 가격이 높은
원전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 설계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역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이런 설계를 새로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인적 오류들이 작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거는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독일이죠. 독일이 머켈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윤리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원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이 물론 그전에는 머켈 총리까지도 원전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윤리위원회 결정한 사항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요. 하나는 핵의 평화적 이용은 not true, 참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윤리적이 않다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한 핵의 문제를 먼 후대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후대까지 이 관리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의 커다란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 핵의 평화적 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특히 중수로는 핵연료에서 아주 질이 좋은 플루토늄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수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경수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용 후 핵연료가 결국은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원전을 우월하고 많은 핵 원전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핵무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북한도 마찬가지겠네요. 북한의 그 경수로 그런 문제 또 이렇게 예. 비슷한 맥락. 그래서 북한에 경수를 지어주자는 것은 이거는 뭐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봐야 되고요. 실제로 지어주자는 것보다는 다른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인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핵연료가 제거가 안 되면 안 됐을 경우 다시 지진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그러면은 후쿠시마 그런 상태가 계속 다시 재발이 되는 겁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된 저장소가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코륨 상태가 아직까지 성질이 완벽하게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코륨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개발이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프랑스에서 인위적으로 코륨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하긴 했다라고 하지만 그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한다든가 그 성능이 거기서 열이 얼마나 나오고 그 열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방사능이 얼마나 제가 거기서 또 오염이 확산이 될 것이냐 이런 재반 문제점 크리티컬리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계도 문제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재반 문제점들이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냥 전체를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마지막에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서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된다. 다만 안전한 것도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난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그 핵 폐기물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 폐기물도 이제 질문하셨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안전한 곳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난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용 해결료 문제, 폐기물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실 1950년대, 60년대에 이 핵 발전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60년대 미국 원자력 학회, 핵 학회에서 핵물리 학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만간에 또는 지금 아니라도 조만간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제하에 이 핵 발전소가 추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대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제 한국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석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뭐 석유는 고갈. 그 석유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막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석유 고갈되니까 그런 대안으로 이제 원전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저희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열 뭐 이런 것도 비용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 그 안전과 미래 대표님으로서 이런 걸 쭉 그렇게 기술자로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을 때 과연 대안이 뭐가 딱 있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원전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라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비용 측면에서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향후 우리나라 또는 전 인류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환경 문제고 기후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이것이 우리 미래의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에너지의 미래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독일이 하고 있어요. 독일이 미래 산업을 위해서 석탄을 2028년까지 완전 폐기하고 원전은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하고 있어요. 만약 거기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기술들이 전 세계의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독일의 선리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출에 의존해서 원자력 산업을 또는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상당히 이해는 가지만 국가의 먼 미래를 볼 때는 거기에 매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에너지 기술과 미래의 가치를 선도하는 그 타임이 늦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소 에너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소 에너지도 가용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린 수소가 중요하다. 그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안전하게 또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쪽에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거에 기술 매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그린 뉴딜을 이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또 다음 정권에 그게 이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밀어주셔야 되겠네요. 좀 그런 게 또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정권 차원이 아니라 네네. 국가의 미래를 10년, 20년, 100년 뒤를 보고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사회가 모두 좀 잘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잘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정말 이렇게 뜨거운 강연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 안 게 뭐냐면 일본이 그 핵 개발을 위한 꼼수로 원전을 했다는 그거는 왜 처음 알았는데 왜냐면은 그렇게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원전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꼼수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충격받았던 것은 그 중국에 있는 원전들 이게 그림을 보니까 사실 우리 코로나도 중국에서 처음에 그게 은폐를 하고 이러면서 팬데믹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처럼 원전이 그렇게 막 문제가 생긴다면은 약간 비슷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좀 더 두려움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 너무 그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질문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이 사실은 본 강연도 좋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우리 중 강연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또 마무리로 한번 또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부탁 말씀 같은 거. 기후 변화 문제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단기적인 거는 안전이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갖고 좀 강력하게 밀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거를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도 이 분야에 계속 이렇게 안전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와치독 아니면 호루라기처럼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대표님의 그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같이 컨택하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여러분 이제 잠시 이제 끝을 내야 될 텐데요.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또 4월 첫째 주에 는 2월에 강연을 해주신 김일환 교수님이 매운 불닭맛 오프 더 레코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다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일정은 우리 알려줌 트윗 계정으로 알려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 주옥 같은 우리 그 대표님의 강연 또 자세한 자료 못 보셨잖아요. 알려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윗이나 그다음에 유튜브 계정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알찬 강연 해주신 이정윤 대표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원자력 묵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책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교보나 알라딘 이런 데서 아마 들어가시면 주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문제의 현실을 좀 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책은 혹시 감사합니다. 이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북으로는. 이부가 안 나와 돼 있습니다. 이 해외 교포들을 예. 위해서 이북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게 예, 책을 예, 하려면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북이면 그러시군요. 금방 들어가서 네 구글 탁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 또 예, 예, 다음에 책을 또 내실 텐데요. 그때는 이북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또 자리를 안 떠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우리 그 대표님께 궁금하시거나 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까 올려드린 그 계정으로 들어가시고 또 우리 원자력 묵시록 책도 많이 사주세요. 저도 한 권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강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대표님도 주말 잘 보내십시오.